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중고쇼입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저는 말포이고요. 저는 왈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돌아왔나요? 오늘은 이제 저희의 근본적인 타겟 청취자층인 대학생분들이 어 물론 이제 대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분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MBA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냥 아무래도 저희가 미국 MBA에 현재 진학 중이다 보니까 해외 MBA 혹은 미국 MBA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MBA가 사실 한국에서는 엄청 막 트렌디하게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접근성도 많이 보고 그래서 한번 다뤄보면은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나 미국으로 해외로 MBA 떠나는 게 엄청난 엘리트 코스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매우 발전을 하고 뭐 세계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적 발전을 이루면서 이 MBA가 갖는 효용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다 이런 평들이 있는데 뭐 일단은 저희가 MBA를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들의 입장으로 이게 어떤지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MBA가 근데 뭘까요? MBA 정의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학부의 학위를 지칭을 할 때에는 영어로 BA 혹은 BS라고 하는데 그게 Bachelor of Arts 그다음에 Bachelor of Science의 약자예요. 한마디로 이제 이공 계열은 Bachelor of Science라고 하고 이제 문과 계열은 Bachelor of Arts라고 하는데 석사는 마스터라고 해요. 뭐 MA, MS, Master of Arts 그다음에 Master of Science. 근데 이제 MBA는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한마디로 경영학 석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석사가 아니라 MA나 MS 같은 일반 석사가 아니라 전문 석사 학위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학과에서 경영학과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약간 전문 학위 석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진짜 학문을 하는 경영학과, 이 전문 석사 이 MBA와는 조금 다른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쵸. 예. 완전 그냥 학문적으로 이거를 탐구를 하는 것보다는 네 진짜 실제 현업에서 다양한 업계에서 어 뛰어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좀 실무적인 실용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다, 학위이다라고 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저도 사실 잘 헷갈리거든요. 이게 경력 석사인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MBA라고 따로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그래도 뭐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구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영학 전문 석사죠. 네. 예. 근데 이거 그러면은 많은 나라들의 이제 MBA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사실 한국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도 있고 뭐 여러 나라에 있는데 어느 학교들이 좀 유명한가요? 일단은 지역별로 좀 구분을 해 보자면은 이제 국내 MBA, 한국에 있는 MBA들은 서울대, 카이스트, 뭐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에서 운영하는 MBA들이 좀 유명한 프로그램들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미국 MB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들이 참 티어 나누기를 좋아하니까 이런 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흔히 M7이라고 하는 탑 7 학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탑 15, 뭐 탑 20, 탑 30 이렇게 좀 구분이 돼요. 이제 M7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다들 잘 아시는 하버드, 스탠포드 그다음에 와튼 그러니까 유펜이라고 하는 대학교의 그 경영학교 이름인데 와튼이 있고 그다음에 컬럼비아 그다음에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켈로그 그다음에 시카고 대학교의 부스 그다음 마지막으로 MIT의 슬론 이렇게 7개 학교가 M7입니다. 그다음에 뭐 탑 15으로는 뭐 여러 학교들이 있지만 UC 버클리, 하스 그다음에 저기 듀크 대학교의 후쿠아 그다음에 이제 예일 대학교의 SOM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면은 인시아드라고 하는 학교가 있고요. 이거 여기는 되게 특이한 게 프랑스와 싱가포르의 캠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인시아드에 합격을 하면은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1 년짜리 프로그램인데 반년은 뭐 파리에서 반년은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아예 1 년을 다 파리나 싱가포르에서 있어도 되고 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런던 비즈니스 스쿨 LBS라고 하죠. 그다음에 파리에 또 HEC 파리 이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의 에사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사실 우리나라 MBA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MBA를 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주로 뭐 NUS라고 하는 이제 싱가포르 이제 국립대학교의 프로그램이 있고, CEIBS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유럽과 연계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MBA가 있고, 일본의 이제 우리 게이오 대학교, 우리 삼성의 이재용 형님이 나오신 MBA죠. 게이오가 있고, 홍콩의 이제 HKUST 홍콩과기대, 네, 그다음에 인도에도 IBS라고 인디안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되게 다양한 MBA들이 지역별로 있다. 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각각의 이제 어떤 장점들이 뚜렷하게 있고 맞아요. 되게 입결도 높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도 빡세고 MBA 같은 것들이 뭐 전역에 깔려 있는데 세계에. 그래도 이제 미국에 있는 MBA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는 있죠. 그쵸.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뭐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MBA를 가는 해외 MBA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당 지역에 정착하기 위함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제 말포이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MBA들을 되게 전략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는데, 그 관점에서 미국에서 일하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미국 MBA들이 뭐 더 각광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경제 대국이니까 미국 대학교들이 그런 이런 MBA 프로그램들이 좀 더 이 다른 해외 지역에 가더라도 뭐 인지도 측면에서 알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MBA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미국이라는 시장이 워낙 크고 그다음에 MBA라는 것도 사실 미국에서 많이 이제 유래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을 가게 되는 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궁금한 점은 이제 어떻게 갈 수 있나? 어 도대체 어떻게 뭐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지 지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이런 이제 M7이 매그니피센트 7이 저 이게 발음이 안 되네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쉽지 않네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M7이죠. 맞아요. 이게 뭐 그런 사실 진짜 그 단어를 뜻하는 것인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다양한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또 뭐죠? 예. 뭐 다른 게 뭐였죠? 뭐 매지컬 세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냥 되게 매직 존슨인가요? 매직 존슨이죠. 예. 거의 되게 좀 오글거리는 그런, 예, 명칭이긴 한데, 어 맞아요. 이런 MBA를 가기 위해서 지원 자격 요건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미국 MBA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미국 MBA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BA는 전문 석사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다양한 산업에서 되게 실무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갖춘 프로페셔널들을 키워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학문적이지 않고 다른 여타 석사 프로그램처럼 그냥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학부 졸업한 다음에 이제 바로 지원해서 뭐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MBA 같은 경우에는 최소 2 년의 업무 경력을 좀 요구를 하고, 일반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 어 업무 경력을 보면은 한 5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일을 하고 지원을 해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 점수를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인 미국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시험은 GRE라고 하는데, 이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GMAT이라고 하는 경영대학만의 되게 특화되어 있는 시험이 있어요. 보통 수리 사고 능력이랑, 그다음에 약간
뭐라고 하죠? 영문? 독해 능력. 독해 능력. 네. 예. 독해 능력을 보는 그런 시험인데 최근의 트렌드는 GRE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대학원 시험 점수도 인정을 해 주는 그런 트렌드예요. 그래서 GMAT이나 GRE 둘 중 하나의 시험을 보셔야 되고 이제 M7 기준으로는 GMAT 점수가 최근에는 이제 GMAT이 GMAT 포커스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시험으로 좀 탈바꿈했는데 그래서 점수 체계가 달라졌더라고요. 이제 저는 예전에 GMAT 점수를 이제 따 놓은 상태여서 GMAT 클래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GMAT 클래식 기준으로는 그 M7을 가려면은 평균 한 730점 정도를 맞아야지 어 너무 이제 GMAT 점수로 인해서 디스어드밴티지는 받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고 GMAT 포커스 기준으로는 한 675 점?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685점 정도는 이제 받아야지 M7을 좀 안정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 이 GMAT 점수 기준으로는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GMAT 점수는 제가 느끼기에 그냥 어떻게 보면 최소 요건이에요. 이 점수가 높다고 해서 MBA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최소 점수 요건을 이제 맞춰 놓은 사람들이 이제 그럼 다른 다양한 면모들을 보고 '아 이 사람 되게 우리 프로그램 오면은 많은 것을 배워가고 또 같은 이 동문들한테 많은 인사이트와 퍼스펙티브 시각을 좀 공유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한 이제 지원자들을 뽑는 건데 그런 걸 이제 보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에세이죠. 그러니까 학교별로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본인의 생각을 담아낸 글을 이제 써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예전에 학부의 성적 증명서 그다음에 뭐 학부 시절 혹은 이후에 일을 업무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뭐 대외 활동 예 그런 되게 다양한 면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한국 분들이 워낙에 이제 수능이라는 그 시스템에 특화돼 있다 보니까 이 GMAT에 너무 몰두하시더라고요. 물론 GMAT이 최소 요건은 맞는데 GMAT 성적이 뭐 구지맥 기준으로 이제 700 뭐 70 점이다. 엄청 높은 수준인데 그래도 뭐 본인이 이제 막 떨어졌다. 하버드 뭐 와튼에 떨어졌다고 막 이제 "왜 떨어졌을까? 나 왜 GMAT이 770 인데 왜 떨어졌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왈도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MAT은 진짜 그냥 최소 기준이고요. 뭐 엄청 높다고 해서 그게 막 모든 걸 좌지우지 않고 그냥 최소 여건만 넣으면은 다른 이제 모든 다반면의 것들이 평가 요소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반대급부로 지매 점수가 낮아도 다른 요소들이 매우 뛰어나다. 그리고 학교가 판단하기에 '아 이러한 지원자들은 우리 학교에 엄청 큰 밸류 애드가 되겠다.'라고 느끼면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M7이라고 하는 학교들의 평균 지매 점수가 이 구지매 기준으로 730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합격자들의 레인지를 보면은 꽤 레인지가 커요. 진짜 가령 한 630점 정도 받아도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막 630점 받고도 이제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790점 받고도 합격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매 점수가 절대적인 뭐 기준 혹은 잣대가 되지 않는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면 좋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다 준비는 됐어요. 나 준비했어. GMAT도 받고 막 딴 거 다 에세이도 써 놨고 근데 그럼 왜 가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 고민이 먼저 선행돼야 되긴 하죠. 그쵸. 내가 왜 가야 되는지. 그래서 근데 보통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죠. 나도 그러지 않 나도 그랬다. 일단 준비해 놓고 '아 나 왜 가지?' 맞아.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흐름에 맞게 지금은 왜를 던져야 되는 거죠. 오케이. 준비해 놨어. 일리 근데 있습니다. 지원했어요. 그 막 지원비가 좀 세거든요. 이거 한 7개 지원하면 1 0 0 넘게 들어가요. 지금은 그랬구나. 더 들어가죠, 환율이 올랐으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일단 지원해 놨어. 근데 학비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왜가 들어가게 되죠. 진짜 해야 되나? 이 왜가 들어가는데 이 왜를 한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왜를 놓고 볼 때 좀 기준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MB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느끼기에 크게는 뭐 첫 번째로는 학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쉽지 않네요. 그쵸? 그쵸. 어찌 됐든 전문 이거는 석사 아닌가요? 전문 석사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다양한 그 학문들을 배워요. 그 경영과 관련된. 그리고 저도 이제 솔직히 MBA 오기 전까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 때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경영학에서 흔히 다루는 어카운팅이나 파이낸스, 오퍼레이션 이런 류의 그 학문들 전혀 배우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MBA 와서 이런 수업들을 이제 수강하면서 꽤 많이 진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런 미국에 있는 되게 좋은 MBA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학업이 갖는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 어찌 됐든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네트워킹. 이 MBA 입학 사정관이라고 하죠. 입학 사정관들이 의도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뽑아서 그 하나의 클래스를 꾸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뭐 국가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뭐 학업적으로 프로페셔널리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이제 2 년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얻는 네트워크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네트워크의 힘이. 그리고 이러한 친구들이 나중에 졸업을 해서 뭐 각기 업계, 국가로 돌아가서 열심히 이제 경력을 쌓으면은 되게 중요한 자리에 오를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이 어 학연으로 학연으로 이제 맺어진다라는 것도 예 어찌 보면 되게 큰 나의 자산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는 제가 느끼기에 커리어가 있고, 당연히 내가 어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너무 좋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뭔가를 이루고 싶다, 혹은 다른 방향으로 틀어 가지고 한번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 커리어 스위칭의 목적으로 MBA를 많이 또 좀 고려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개인별로 추구하는 가치들이 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저는 이제 컨설팅 업계에서 막 구르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좀 쉬고 싶다.' 근데 그냥 회사 때려치우고 쉬면은 백수로서 이제 경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 뭐가 좋냐 했을 때 MBA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실상 백수와 다름없지만 이제 나중에 이직을 한다, 혹은 새롭게 이제 리크루팅한다라고 했을 때 '아 얘는 MBA를 가 있었던 거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구만.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정진하고 있었구만.' 이렇게 봐주는 시각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커리어 휴식기의 리스크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가 한 가지고, 그다음에 소셜라이징. '아 나 이제 대학교 때 너무 신나게 놀다가 일 한 3-4 년, 5년 하다 보니까 이제 아 너무 힘들어. 다시 예전처럼 놀고 싶어.' 싶으신 분들도 이제 MBA에 오면은 열심히 놀 수 있고, 또 이제 막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제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자아 실현. '아 나는 MBA라고 하는 그 학업을 통해서, 학업 혹은 이런 세이프티 넷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리어를 잠시 멈춰도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을 하는 분위기니까 내가 일하면서 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또 이런 개인별로 이제 추구하는 이런 다양한 가치들을 중요시 여겨서 MBA를 택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렇죠. 뭐 많은 이유들이 있죠. 다 개인마다 또 생각들이 다를 거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휴식 부분은 이제 그 왈도 님이 컨설팅에서 스폰서를 받으신 점을 이제 명심하셔야 되는 아. 부분이 아닐까. 저같이 이제 생돈 내고 오면 휴식이란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그 특별한 소수의 이제 설 셀렉티드 스페셜 셀렉티드 퍼슨 분들만 이제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이제 가치이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음 휴식이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집에 돈이 진짜 많거나. 아 그렇죠. 그거부터 네. 스페셜 셀렉티드 퍼슨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냥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커리어 스위칭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커리어 스위칭이 크게 세 가지의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로케이션, 내가 일을 하는 지역을 바꾸는 거. 그다음에는 인더스트리, 내가 일하는 산업을 바꾸는 거. 마지막으로는 롤, 나의 그 직군을 바꾸는 거.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커리어 스위칭을 좀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 제가 경험해 본 바 이 세 가지 중에 한 두 가지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일하는 로케이션도 바꾸고 인더스트리도 바꾸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 리크루팅 과정에서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걸 꼭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네. 이 정도가 제가 느끼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MBA를 진행을 할 때에 어 두는 목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목적들이 있죠, 역시.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목적들이 있다. 알겠는데 나는 그러면은 도대체 뭘 고민해야 될까요? 뭐 목적도 고민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고민하는 것도 생각 다르잖아요. 사실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고민하고 좀 더 정보를 서칭하고 알아봐야 되나. 그쵸. 이것도 결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들을 보면은 커리어에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뭐 아예 네트워킹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아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MBA 목적과 가치들을 고려를 해서 '아 나는 MBA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거를 진짜 나의 삶을 반추하면서 '아 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왔고 나는 현재 이러한 스테이지에 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은데 그 안에서 MBA가 이제 오퍼하는 이런 목적과 가치를 고려를 했을 때 '아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나하고 핏이 맞을 것 같아. MBA 가면 이런 것들을 나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달성을 하고 싶어.'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MBA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내 목표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MBA 프로그램은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행을 해야겠죠. 이제 MBA 프로그램마다 약간 지니고 있는 특성들과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가치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MBA 프로그램들이 있고 각 MBA 프로그램들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이런 리서치를 좀 진행을 하셔 가지고 어 '나에게 맞는 MBA는 어디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진행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리서치를 진행을 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온라인 데스크 서치를 통해서 1 차적으로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여건이 되시면은 실제 그 MBA 캠퍼스에 방문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MBA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 혹은 이제 졸업생들이랑 커피 채트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원을 해야겠다.' 싶은 MBA들을 추려내는 게 그다음 스텝일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가 어떤 MBA들이 좋다는 이제 알았어. 그렇다면 내가 해당 MBA에 지원을 했을 때 경쟁력 있는 지원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비슷한 류의 리서치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되게 객관적으로 자아 성찰을 하셔야겠죠. '나는 어떠어떠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 지원자다.' 그다음에 과거에 이 MBA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의 프로필은 어떤지를 좀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그게 이제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위해서는 그 MBA 영어 사이트이긴 한데 커뮤니티가 있어요. Poets and Quants라고 하는 웹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합격생들의 프로필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링크드인 같은 그런 SNS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졸업한 혹은 재학 중인 학생을 찾아 가지고 그들의 이력을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점수도 하나의 이제 지원 기준이다 보니까
내가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그냥 감을 잡기 위해서 한번 시험이 어떻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보고 좀 공부한 다음에 뭐 목 시험이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은 베스트고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네 한번 그 정도인 것 같네요. 네. 커피차 한번 더 하나요? 커피챗 네 한 번 더 하면 더 좋고 네 여러 번 하면 좋고 맞습니다. 이런 일련의 고민 과정들이 필요하다. 아 이거 쉽지 않네요. 그럼요. 이게 그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이 투자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비용과 가치를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사실 그럼요. 이게 ROI라고 하죠. 이런 맞습니다. 거를 좀 따져 봐야 되는데 일단은 비용 측면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비용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사실. 어마무시하죠. 이게 비용이 진짜 직접적인 지출 비용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생각하지 못하는 기회비용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지출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학비,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2년 동안 학업을 진행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생활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비 같은 경우에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특히 요즘 환율로는 제가 알기로 M7 프로그램들은 거의 대부분이 8만 달러를 넘겼고 1년 학비 기준으로. 근데 이게 보통 2년 과정이잖아요. 그럼 2 년이면은 학비만 16만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요즘에 만약에 환율을 1,500 원이라고 계산을 한다면은 1 달러당 1,500 원이라고 계산을 한다면은 얼마야? 2억 4천? 저 예. 아 2억 4천만 원의 학비. 예 쉽지 않습니다. 학비 만 2억 4 학비만. 천만 원이죠. 그쵸. 이제 생활비는 또 뭐 내가 혼자 가냐 혹은 가족과 같이 가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뭐 혼자 간다라고 했을 때도 1 년에 모르겠어요. 정말 적게 쓰면은 뭐 한 6만 불에서 8만 불일 수도 있고 예 10만 불 넘게도 예 쓸 수 있기 때문에 2 년이면 또 그게 만약에 10만 불이라고 하면 2 년이면은 또 20만 불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들이랑 가고 그러면은. 그것도 엄청나게 큰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서 여행도 다녀야 되고 소셜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뭐 파티도 가야 되고 이 돈이 좀 많이 나가요 생각보다. 내가 막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것도 좀 더 들어간다 치면은 근데 보통 한 5억 원 정도를 2 년에 잡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한 네. 5억 원. 맞습니다. 그래도 뭐 넉넉하게 잡은 건데 네. 그래도 그 정도는 쓰신다고 각오를 하고 오셔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기회비용까지 합하면은 좀 더 본인의 이제 임금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쵸. 좀 더 많이 늘어나겠죠 2 년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하자면은 기회비용. 기회비용. 네. 고등학교 경제에 나오긴 하는데 그런가요? 예. 저희가 고등학교 경제 때 못 배웠는데. 아 처음으로 그거는 이제 배워요. 미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어. 그렇군요. 기회비용 아 웬만하면 경제 다 예. 배우는구나. 기회비용은 안 많이 드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든다. 진짜 기회비용까지 따지면은 거의 한 7억 넘게 들어갈 수 있다를 생각을 하시고 반면에 MBA에서 이제 얻어갈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냐, 밸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유형의 가치는 아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잡이 있죠. 특히 내가 이제 로케이션을 바꿔 가지고 미국에서 취직을 하게 됐다. 그리고 또 뭔가 인더스트리까지 바꿔 가지고 뭐 미국에서 되게 고소득 직종으로 취직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이 한국과 미국에서의 뭐 물가 차이 측면에서 엄청난 임금 격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MBA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이 한 16만 불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근데 16만 불이면은 2억 4천 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세금 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정도로 임금을 받게 되면은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갚아가는 게 리즈너블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MBA를 가는 거다. 다만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민 포인트는 만약에 내가 로케이션 체인지를 안 해. 그래서 뭐 한국이나 다른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국가로 돌아가게 돼.
라고 하면은 이 MBA 비용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또 다른 유형의 가치는 아무래도 학위죠. 학벌. 예. 특히 좋은 MBA 프로그램에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의 이런 학벌은 어디를 가든 이제 남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글로벌한 동문 네트워크가 생긴다. 나의 이제 동기들뿐만이 아니라 졸업생들 네트워크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여지가 많이 생긴다. 그리고 이게 워낙에 MBA 네트워크가 좀 더 특별한 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다들 이제 되게 큰 투자를 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갖는 힘과 의미를 더 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을 해도 되게 적극적으로 뭐 재학생이 됐던 아니면 다른 좀 더 저연차의 졸업생이 됐던 같은 이제 동문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그런 동문 네트워크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힘이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유형의 가치라고 하면 이제 무형의 가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그 자아 실현 측면에서 다양한 것들을 좀 이뤄낼 수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경험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뭐 한국에서 쭉 자라오시고 한국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해외로 나가서 해외살이를 하는 것도 큰 경험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다른 문화를 경험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자산이 될 수 있고, 어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MBA의 문화가 되게 신기해요. 이제 사실 학부 때야 다들 이제 20대 초반이고 하니까 신나게 노는데, 이제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는 빡빡하게 살아갔잖아요. 근데 MBA로 오면은 나이 먹고 다시 이제 학부생으로 돌아간 듯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다들 이제 신나게 놀고, 좋은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뭐 관점, 시야, 그다음에 사고가 되게 크게 확장이 된다. 정말 이제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본 것만큼만 안다고, 특히 되게 편협된 사회에서 나고 자라신 분일수록 그 사고가 아무래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특히 미국의 유명한 프로그램에 오면은 이 글로벌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막 대화를 하면서 식견도 넓히고 하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아주 좋습니다. 근데 뭐 비용이 워낙 좀 크긴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이 가치와 비용을 잘 저울질하셔서 뭐가 더 좋을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셨는데 뭐 비용이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후회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우니까 이제 가기 전에 그냥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좀 많은 시간을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MBA에 그러면은 좀 빠르게 이제 MBA 이후와 그다음에 어떤 MBA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기 전에 뭘 해야 되냐였다면은 이제 MBA는 그러면 어떤 거를 하고 어떤 걸 주냐를 좀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빠르게 가봅시다. 너무 오래 시간이 소요된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에도 의미가 있다. 되게 좋은 MBA 프로그램일수록 수업의 질이 되게 높고, 어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의 경영에 필요한 수업들을 수강을 할 수 있는데, 뭐 파이낸스, 스트래티지, 리더십, 어카운팅,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두루 석학들의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이런 측면에서 학교별로도 되게 유명한 분야들이 따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 진짜 관심이 있다. 나는 마케팅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노스웨스턴 켈로그가 되게 마케팅으로 유명한 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고, '파이낸스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은 많이들 아시는 와튼이나 뭐 콜롬비아, 이런 학교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다들 이제 MBA 가면 노는 거 아니야? 거기서 공부를 뭘 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놀랐던 포인트이긴 하지만 공부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사람들 다. 그래서 A 받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다들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고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하지만 MBA의 GPA는 학점은 중요하지 않죠. 예. 그렇죠. 뭐 do not disclose. 공개하지 않는다. 예 그쵸. 그거를 옵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MBA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할 때 회사한테 "나 학점 제출 안 할 거야."라고 해도 용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 그거를 회사들한테 강제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학점 요구하지 마." 이렇게 요구를 아예 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점 관리 학부 때처럼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다. 예 그거는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MBA는 아무래도 그 문화 자체에 대한 다양성이 있죠. MBA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MBA 진학에 너무 큰 비용이 들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흔히 FOMO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내가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이 MBA는 되게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뭐 소셜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커리어나 프로페셔널 측면에서도 그렇고 학문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고 다양한 문화들이 섞이는 그런 자리인데 어 이거는 그냥 본인이 취사 선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내가 '아 이런 것들은 좀 경험해 보고 싶어.'라고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서 왜냐하면 시간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어 너무 이런 문화의 다양성과 이벤트의 다양성에 휩쓸리지 마시고 본인이 잘 생각하고 선택을 하셔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렇죠. 학업터 문화 또 그런 말씀하신 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리크루팅은 어떤가요? 리크루팅이요? 예. 리크루팅 진짜 쉽지 않죠. 어 보면은 MBA에 가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취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학교마다 아까 색깔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색깔이 뚜렷해 가지고 학생들의 그런 뭐라고 하지? 방향성이 딱 뭐 창업이면 창업, 취직이면 취직으로 나타나는 학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나 버클리, UC 버클리, 하스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서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리콘밸리라고 하죠. 그 인근에 위치해 있는 학교들이다 보니까 창업에 대한 그런 니즈가 되게 많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대부분의 다른 학교에서는 그래도 취직을 더 많이 고려를 하는 학생분들이 많을 텐데 이 취직 관점에서 MBA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려를 하는 산업군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IB, 인베스트먼트 뱅킹, 투자은행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에 테크. 근데 왜 이 세 가지 산업을 가장 많이 고려를 하냐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산업군의 회사들이 이 미국 취업 비자를 가장 많이 주고 그다음에 임금도 가장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 많이들 고려를 하고 어 마찬가지로 이 산업별로 취직에 유리한 학교들이 있어요. 파이낸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와튼이나 콜롬비아도 있고 그다음에 시카고 대학의 부스도 있고 당연히 하버드도 되게 유명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노스웨스턴 켈로그 유명하고 시카고 부스는 뭐 컨설팅에서도 많이들 선호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M7 학교는 아니지만 UVA University of Virginia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다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도 컨설팅 많이들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창업으로 되게 유명하다라고 했던 스탠포드와 버클리 하스 아무래도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MIT, 슬론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미국 현지 취업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외국인들의 미국 현지 취업을 굉장히 크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좋은 MBA 프로그램을 나왔어도 이제 유학생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 기준으로 원하는 업종으로 취직을 하는 그런 비중이 한 50% 안팎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러한 되게 편협한 커리어 골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만을 이제 지향점으로 삼아서 MBA를 진학하는 것은 매우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창업이나 퇴직을 이제 또 목표로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와이더 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조언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조언, 좋아요. 되게 제가 여태까지 너무 랩을 아주 내뱉은 것 같은데, 좀 마무리하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모를 느끼지 말고 내가 진짜 MBA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고, 전략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MBA 생활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참석해야 되는 이벤트가 무엇인지 잘 취사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한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는데, 너무 편협한 목표를 가지고 MBA를 시작을 하지는 말아라.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주 타겟 청취자들이 대학생분들이시니까, "내가 현재 대학생이고 나중에 나는 꼭 MBA를 갈 거야."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나의 커리어와 뭐 대외 활동과 이런 것들을 하나로 관통되는 스토리에 일관되게 설계를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가령 "나는 나중에 뭐 소셜 임팩트 VC가 되고 싶어."라는 그런 목표가 있으시면은, 그것과 유관된 커리어들을 쌓아 나가시는 거죠. 뭐 임팩트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국내 일반 VC에서 근무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대외 활동도 내가 소셜 임팩트를 만들고자 하는 그 영역에서 뭐 봉사 활동을 꾸준히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지금부터 선행되면은 나중에 이제 MBA를 지원을 할 때에 나의 원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매우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끝맺음을 해 보시죠. 아 이거 완전 진짜 금과 같은 조언. 요 요즘 같은 비트코인 같은 조언이라고 하죠. 아. 예. 쉽게 살 수 없는 그런 조언 아주 감사드립니다. 비트코인까지는 모르겠고 한 라이트코인 정도로. 그거 너무 안 좋은데? 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더리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더리움으로 좀 보시죠. 좋습니다. 아주 좋은 조언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근데 저희는 2 부로 다시 돌아올 건데 2 부에는 더 이제 진짜 근거 같은 그 말씀들이 있죠. 저희 말도 님께서 이제 서머 인턴십에 대한 경험을 풀어 주실 건데 말포 님도 풀어 주실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가치가 별로 없어요. 제가 라이트코인이고 여기는 이제 아하. 비트코인이죠. 이런 그래서 기만이 있다는. 한번 이제 2 부에서도 많은 말씀 나누고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저희 2 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2 부에는 이제 저희들의 또는 서머 인턴십 생활 뭐 그에 대해서 이제 프리스타일로 한번 재밌게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와일더 님께서는 아주 훌륭하셔 가지고 저희 JP 모건 저희 미국에서 제일 큰 뱅크와 IB죠. 에서 이제 IB 부분에서 인턴십을 진행하셨고 그 리턴 오퍼를 또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훌륭하시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에 못 미치게 그게 못 미치게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저 지방 싱가포르에 가서 저는 이제 헤지 펀드를 이 인턴을 하고 왔습니다. 원래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넥스트 스텝으로 헤지 펀드를 가는 겁니다. 이제 네임 밸류가 있죠. 사실 뭐 제가 뭐 KKR이나 이런 데 갔으면은 뭐 자신 있게 말하겠지만은 사실 막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시타델에 갔으면은 뭐 그렇겠지만은 하하. JP 모건이 이게 이길 수 없죠. 제가 알기로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헤지 펀드 아닌가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싱가포르이죠. 아. 미국에서 제일 큰 헤지펀드였어 봐. 아. 제가 이러지 않습니다. 저 지금 나 가지고 바로 와서 반말로 하죠 지금. 그쵸. 미국에서 제일 큰 헤지펀드 나왔으면은 나랑 얘기를 안 해 줬겠지. 예. 그렇죠. 이제 JP 모건에다가 말을 하죠 그냥. 아하. 저기 말도라는 애 있던 것 같은데 밑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뭘 말씀드려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했던 일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주식 부문이군요. 그러면 이크위티 리서치 쪽입니다. 보통 이제 운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리서치하고 투자 의견을 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리포트 작성과 뭐 주식 모니터링, 주식 분석 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운용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에쿼티 리서치와 주식 운용이 아예 팀으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 주셨던 맥락은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실질적으로 이제 리드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러니까 이거는 직급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네. 뭐 자세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진짜 펀드를 운용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어떤 종목을 얼마나 담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을지 다 판단하시는 분들이고 그 밑에 이제 이크위티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주식을 분석하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바이를 해야 되고 타겟 프라이스가 얼마 정도일지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팀의 구조가 돼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헤지 펀드에는. 팀원 팀장인 거고 뭐 그런 네. 느낌이죠. 네. 예. 나중에 이제 에쿼티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시작해서 경력을 많이 쌓고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승진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구조. 그렇죠.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리서치 애널리스트 인턴으로 있었고 저희 싱가포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이펙 주 이 위주의 이제 주식을 많이 분석을 했었고 저는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주식과 그리고 일본에도 어느 정도 익스포저가 있어서 일본 주식을 좀 더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뭐 홍콩까지 이제 커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 3개 나라 정도를 이제 주시장을 커버하면서 뭐 주식 분석을 하고 산업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이게 궁금한 게 어찌 됐든 글로벌 헤지 펀드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한국 시장을 그래도 많이 보신 거잖아요.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어떤가요? 이런 글로벌 헤지 펀드에서. 뭐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한국 시장이 워낙 작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 홍콩하고 일본에 비하면 많이 작은 편이죠. 요즘 많이 커졌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작은 편이고 그다음에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그 한국 주식을 커버하고 있긴 한데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어 한국 기업들의 IR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일단 영어 IR을 제공해 주는 데가 많지가 않고 다 한국어로 하거나 혹은 IR 자체가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부분에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 리스크가 있는 와중에 이제 프로핏은 뭐 당연히 그냥 그 회사마다 다를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진 않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런 인식들도 있고 그런 많은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한 시장 측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테일 인베스터가 큰 편이에요, 비중이. 그 중국하고 더불어서 중국 이제 내수 상생시 지수죠. 그거와 대비해서 이제 거의 동급입니다. 한 60% 70%가 리테일 인베스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장에서. 이게 진짜 개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리테일 그렇죠. 이제 인베스터? 한국에서는 개미라고 말하죠.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이제 너무 많은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또 쪼끔 더 uncertainty가 있죠. 그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하나의 큰 다운그레이드 요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업사이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외국 투자자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다. 네. 뭐 일례를 들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20%가 안 돼요, 리테일 인베스터. 그리고 미국은 훨씬 더 적고요, 그거보다. 제가 뭐 정확한 수치는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10%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큰 시장이고 그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한국과 중국의 조금 특이 케이스라고 음. 보고 그런 거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면역이 없기 때문에 좀 아. 진입이 좀 더 꺼려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좋게 보진 않는다. 네. 음. 이게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관 투자자들 특히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금융공학적인 접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헤지 펀드만 다릅니다. 헤지 펀드라는 게 굉장히 큰 개념이라서 어 그 금융공학적인 퀀트 네. 베이스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음 뭐 헤지 펀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제가 있던 곳에 이제 멀티 스트래티지 헤지 펀드라고 모든 전략들이 다 있어요. 그 PM마다 다 팟이라 그러거든요. 네. 팟 팀을 이제 팟이라 그러는데 그런 팟들이 한 100 저희는 이제 한 거의 100개 정도 있어 가지고 음 그분들이 진짜 각기 다른 전략을 하거든요. 주식도 하는 것도 있고 뭐 매크로 투자도 있고 뭐 퀀트 베이스 투자도 있고 진짜 이크트 롱숏도 있고 아니면 롱온리도 있고 뭐 그냥 모든 현존하는 모든 전략 다 쓸 수 있어요. 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헤지 펀드가 꼭 뭐 퀀트 베이스드만 하진 않는다라는 점을 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네. 뭐 콘 금융공학적으로까지 안 가더라도 그래도 되게 체계적인 밸류에이션 기법들을 적용을 하고 되게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미래 가치들을 선정을 해서 '아 이게 현재 언더밸류 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느끼면은 이제 투자를 하고 뭐 그런 류의 전략들이 있을 건데 이 개미 리테일 인베스터들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런 뭐 물론 이제 똑똑하신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다 분석을 하고 그걸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되게 체계적인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좀 꺼려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퀴티 롱숏 같은 거죠. 그러면은 본인 이제 액티브 인베스터들이 그 밸류에이션을 해 가지고 이제 저평가됐다, 고평가됐다 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사실 개미의 영향력이 크진 않아요. 물론 뭐 진짜 이상한 투자들 하시는 분 가끔 비이성적인 투자들이 있는데 뭐 교촌치킨이 갑자기 오르거나 뭐 그 제스망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되게 비이성적이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금융공학적인 부분 퀀트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하기 힘들다는 게 좀 더 큰 요소인 것 같아요. 음. 요즘 헤지 펀드 아니면은 펀드들이 대부분이 이제 퀀트 베이스거든요. 그 시스템 트레이딩인데 결국 데이터들을 가지고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트레이드 자동 매매를 이제 시키는 건데 이게 사실 리테일 인베스터가 많은 시장이면은 데이터가 별로 없거든요. 한국 시장 데이터만 따서 한 건 몰라도 이게 원래는 세계 전체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걸 알고리즘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데이터가 많이 다를 거예요, 아마. 달라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퀀트를 하는 한국 운영사도 많이 없고 퀀트 불모지라 그러거든요, 보통은 한국 시장을. 퀀트가 잘 안 되고 한국 시장만 팔 이유도 없고 사실 그 데이터를 그리고 한국 시장의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힘들어요. 이게 개방되지가 잘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입이 되는 거를 되게 꺼려하는 거죠. 음. 데이터가 없고 내 알고리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은 미국 뭐 일본 다 통하는데 한국만 안 통해요. 근데 굳이 한국을 위해서 내가 알고리즘 개발할 필요도 없고 시장이 크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서 매력적이지 않기 않죠. 아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런 이유로 생기네요. 그렇죠. 아.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뭐 지정학적 요인들도 아 있고 그쵸. 네 그리고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좀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뿌리 깊은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쪼끔 더 디스카운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 리스크도 있고요. 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네요. 예 뭐 그 주식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외국에서 하시려면은 '한국 시장만 가지고는 쪼끔 힘들다.' 그래서 어. 저는 범아시아를 쪼끔 더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미국에 가실 때 "아 나는 미국 주식 할 거야."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 할 수 있잖아요. 미국 주식 많이 했다고 그리고 했을 거니까 "나는 미국 주식 할 거야." 하고 가시는데 제가 어쨌든 여기서 느낀 바로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을 어필하기는.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미국 주식 가장 잘 알고
이게 문화가 있잖아요. 사실 그 기업들을 어려서부터 알던 기업들이 많은데 저는 모르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면 뭐 크래프트 하인즈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기업이지만은 사실 어떤 그 제품들이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는, 케첩이나 뭐 머스타드 이 정도만 알지. 근데 이제 미국에서 자란 애들은 크래프트 하인즈가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떤 제품의 강세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뚜기가 어떤 제품이 있고 농심이 어떤 제품이 알듯이 걔네들은 이제 그런 걸 아는 거죠. 그쵸. 그 저희가 노뚜기, 농심 논할 수는 있지만은 크래프트 하인즈가 뭐 네슬레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제품을 경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미국인보다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 와중에 저희가 미국 주식을 잘한다고 어필하면은 그 이제 저희를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매력적이게 다가오진 않죠, 저희가. 똑같은 실력이고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실력이겠다 가정하면은 당연히 미국인이 더 손이 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저는 차라리 아시아님을 내세워서 '아시아 시장에 강점이 있다. 내가 이 아시아 시장 계속 봤고 언어도 알고'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하면은 오히려 좀 더 이제 우위에 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은 아직 미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잘하기만 하면 뭐 당연히 미국 주식 한 다 미국 주식 할 거니까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인들도 헤지 펀드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고요. 그쵸. 네. 그래서 경쟁이 좀 빡셉니다. 너무 꿀팁이네요. 결국에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싸워야지 굳이 내가 이점을 갖고 있지 않는 예 적의 홈그라운드에서 어 굳이 경쟁하려고 하지 말아라. 뭐 하셔도 되는데 그건 진짜 어려운 길이다, 저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제 그런 길로 가시면은 쪼끔 기회는 줄어들겠지만은 '남들보다는 우위를 챙길 수 있다.'라는 점. 네. 왜냐하면은 너무 진입이 빡셉니다. 음. 뭐 말씀하셨다시 왈도님께 말씀하셨다시피 IB 다음으로 넥스트 스텝 어디로 가냐? PE 아니면은 뭐 헤지펀드,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보통 이 둘 중 하나를 가시니까 되게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이제 미국 분들이 같이 경쟁하는데 뭐 예, 그렇습니다. 너무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풀해요, 진짜. 매일매일 시장이 변하고 매일매일 나에 대한 어떤 가치가 평가당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걸 추천했는데 내일 떨어져요.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이제 '내가 이 정도인가?' 하면서 나만, 그리고 주변의 시선들도 이제 느끼게 되고 음. 계속 '너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거를 이제 매일매일 경험해요. 어.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일매일 어떤 다른 의견들 뉴스가 나오고 막 그래서 제 의견이 바뀌고 저도 의견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챌린지가 매일 들어오고 매시간 들어오는데 이런 거를 감당하는 어떤 그런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마냥 이렇게 즐거운, 돈 많이 받고 즐거운 데가 아니라는 점은 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음. 그렇습니다. 저는 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중요한 이제 왈도 님의 이제 그 경험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IB 뭐 많은 분들이 선망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IB의 업무가 어땠냐 일단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닥 재밌지는 않았다. 이거 근데 너무 주관적인 그런 생각이기 그럼 때문에 다 주관적인 거죠. 그쵸. 예. 예예. 일단은 IB에서 하는 업무가 저는 그 IB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조직 안에서도 그룹이 나뉘어요. 보통 커버리지라고 해서 산업군별로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제 투자은행에서 다루는 그러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그룹이 나뉘기도 하는데 저는 프로덕트 그룹이었어요. M&A를 이제 전담을 해서 하는 그런 그룹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섹터 커버리지 그룹이 M&A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특정 인더스트리에 얼라인이 되고 그 인더스트리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이제 상품들을 그룹으로 다뤄요. 그래서 이 프로덕트 그룹과 커버리지 그룹이 같이 이제 팀을 이뤄서 뭐 M&A가 됐으면 M&A 뎃 파이낸싱이 됐으면 뎃 파이낸싱 이런 딜들을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의 경험은 이 M&A 그룹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어 일단은 너무너무 바빠요. 저도 원래 많이 일을 하는 업계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면역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절대적인 근무 시간 관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제가 한국에서 컨설팅할 때 더 많이 일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이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쉬는 날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어 거의 일 주일 주 7 일을 내내 약간 신경이 곤두세워 있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말 늦게까지 거의 풀로 쭉 일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을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 쭉 항상 나한테 어떤 연락이 오면은 5분 내로 대응을 하고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게 엄청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오득이죠. 진짜 완전 오대기. 예. 근데 오대기 할 때에는 그쵸. 오대기입니다. 오득인데 사건이 자주 터지는. 너무 자주 터지는. 아. 맞아요. 이 당직 사관이 시도 때도 없이 비상 상황을 걸어 버리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아 네. 말씀만 들어도 끔찍하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바쁘다가 한 가지 특징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진행을 해요. 이거는 이제 이 투자은행의 수임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투자은행은 예를 들어서 M&A 딜이라고 할게요. M&A 딜을 성공시키지 않으면은 보수가 없습니다. 빵이에요. 완전 성공 베이스 이제 수임 구조여 가지고 어 딜을 진행을 해서 내가 만약에 셀 사이드다. 한마디로 매도인 측 주관사다라고 하면은 보통 딜이 길게는 뭐 8 개월에서 1 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럼 그 1년 동안 무보수로 쭉 일하다가 딜이 성사가 됐어. 이 우리의 클라이언트 고객사 매도인 측 회사가 예를 들어서 5 조에 팔렸어라고 하면은 그 팔린 금액의 퍼센티지를 떼가는 그런 구조예요. 보통 1 에서 2% 사이로 책정이 되는데 딜 사이즈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예를 들어서 5 조짜리 회사를 팔았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1%를 받는다고 해도 500 억이잖아요. 그래서 500 억이 뭐 당연히 엄청 큰 금액이긴 하지만 이제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성사가 되어야지만 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스크고 그래서 개개인한테 한 개의 딜만 맡기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딜을 동시에 진행을 시키게 만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인턴을 여름에 진행을 하면서 딜을 3 개를 했었는데 이게 딜이 여러 개인데 각 딜별로 이제 담당 이제 주관사다 보니까 어 너무나 많은 이제 프로세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실사단들이 요청하는 자료 같은 것도 다 뿌려 줘야 되고 뭐 매수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영인들의 "의견을 좀 구하고 싶다." 이런 거 "경영인들이랑 한번 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다 조율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되게 로지스틱 관점에서의 일도 엄청 많이 진행이 되고 그게 딜이 여러 개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하루에 이메일 막 300 개씩 받고 어 전화 한 30 통씩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어 이 투자은행 업무의 어 그쵸. 일상을 되게 꽉꽉 채운다. 예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말씀을 들으니 좀 공감이 되네요. 이 IB의 그 악명이 높잖아요. 사실 이 워킹 아워와 워킹 컬처는 모르겠고 워킹 아워. 근데 말씀 들으니까 좀 이해가 많이 되네요. 왜 그렇게 워킹 아워가 많은지. 이제 스윙 구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업무 자체는 어떠신가요? 약간 하는 일은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룹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셀 사이드를 예로 들자면은 클라이언트가 저희를 찾아와서 JP 모건을 찾아와서 "아 우리 이 회사 팔고 싶어. 너네가 좀 도와줘."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 회사에 대한 마케팅 자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 회사는 뭐 어떠어떠한 산업군에 있고 현재 그 산업군의 성장성은 어떻고 이 회사는 그 안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고
제품의 특징은 이렇고 향후에 기대되는 매출 전망은 이래. 수익 전망은 이래. 이런 일련의 이 회사의 전반에 대해서 잘 포장해 가지고 나타내는 그 마케팅 자료. 이제 투자은행 쪽에서는 IM 혹은 SIM 이렇게 부르는데 인포메이션 메모랜덤 혹은 컨피덴셜 인포메이션 메모랜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자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만드는 거를 이제 커버리지 팀, 인더스트리에 대한 그런 expertise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커버리지 팀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이 회사에 대한 대략적인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희 M&A 팀이 약간 마도를 잡고 모델을 돌려서 밸류에이션을 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좋아. 이 회사 어 이제 한번 팔려고 이제 시장에 나가봐도 될 것 같아."라고 하면은 약간 부동산 중개인처럼 "이거 살 사람 구합니다." 하면서 이제 쭉 돌아요. 보통 이제 사모펀드나 아니면은 그 섹터에 관심이 있을 만한 스트래티직 인베스터 한마디로 이제 기업 매수인들을 좀 찾는 건데 여기에서 물론 이제 되게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겠죠. 이 회사를 살 수 있을 만한 드라이 파우더 혹은 자금 여력이 있는 애들이 누군지를 한번 잘 쭉 살펴보고 이런 섹터에 투자를 많이 하는 애들 그다음에 이런 그 회사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그 내부적으로 쭉 한번 추스린 다음에 리스트업을 해서 한번 연락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하는 업체들, 기업들 혹은 이제 펀드들 대상으로 그런 자료들을 이제 아까 만들었던 마케팅 자료들을 뿌려주고 그들한테 1 차적으로 뭐 비딩을 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 LOI라고 하죠. 받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정식적으로 프로세스가 킥오프가 되면은 정 어 실제 실사에 돌입을 해서 그들이 이제 실사단을 꾸리고 실사단이 실사를 하기 위해 필요로 한 자료들을 요청을 하면은 이제 주관사로서 그러니까 매도인 측 주관사로서 그 모든 관련된 이제 일정들을 다 facilitate 하고 필요로 한 자료들 보내주고 근데 자료를 보내줄 때에도 전략적으로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불리할 만한 자료들은 좀 손을 본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으로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어. 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도적으로 이런 정보를 지금 단계에서 공유를 해 주면은 어 그들이 밸류에이션을 할 때 우리한테 좀 불리할 것 어. 같다.'라고 싶은 것들은 전략적으로 좀 늦게 준다라든지 아니면 안 준다라든지 이 예. 뭐 영업 비밀 아닌가요? 이런 건? 뭐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니까 아. 예. 그냥 그런 그런다? 그런다더라. 예예. 뭐 그런 류의 이제 되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협상에서의 기술들이 좀 발현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실사 단계를 거쳐서 정말 진심인 애들은 이거에 대해서 나 우리가 밸류에이션 진행해 보니까 이 정도 가격까지는 우리가 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본인들의 의향을 전달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몇 군데 추려서 어 그 안에서 이제 얘네랑 딜을 하겠다.'라고 뭐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건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M&A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이제 마케팅 매테리얼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딜의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업무들을 좀 담당을 해서 예 일을 진행합니다. 아. 이게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업무를 이제 말씀 주셨는데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은. 근데 그러면 이제 IB 이제 어소시에이트죠. 그 측면에서의 이제 데일리 라이프, 아. 데일리 뭐 태스크는 네. 어떻게 흘러가나요? 음. 물론 이제 어쏘들이 하는 일이 이제 당연히 딜의 스테이지별로 좀 상이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IB의 직급 구조가 이제 대졸 신입으로 들어오면 애널리스트고 애널리스트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면은 어쏘로 승진을 하고 어쏘에서 또 한 3년 정도 하면은 VP 그다음에 VP 이후에 뭐 디렉터, MD 이렇게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VP 이상이 쪼금 더 약간 중고위직 뱅커 느낌이고 애널리스트와 어쏘가 조금 더 약간 실무진 느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진짜 완전히 이제 손과 발이 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모델을 만들거나 뭐 장표를 찍거나 하는 되게 니리귀리한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어쏘는 반반이에요. 애널리스트처럼 니리귀리한 그런 작업들 모델 막 두들기고 장표 좀 막 손보고 하는 일도 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VP급 뭐 팀장급이나 파트너급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이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걸 옆에서 같이 토의를 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런 방향성이 내려졌을 때 그게 잘 이제 완수가 될 수 있도록 애널리스트와 같이 이를 조율해 가면서 업무를 진행을 하는 중간다리 역할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업무를 좀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M&A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모델링 인턴으로서는 일단 한 가지 단서를 달게 인턴으로서는 그 경험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 그런 어 보안적인 이슈도 있을 거고 클라이언트 측면에서도 사실 인턴은 여름에 한 3 개월 하고 떠날 사람들인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직접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쏘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풀타임 어쏘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모델링을 애널리스트가 1 차적으로 만들어낸 거를 검수하고 보완하는 역할, 장표도 마찬가지로 검수하고 보완하는 역할. 근데 장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은 어 첫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그 잠재 매수인들 리스트업 해 가지고 그런 정보들 막 적어 냈고 이런 것들 클라이언트한테 공유를 해야 되니까 클라이언트한테 공유할 만한 장표들 앞으로의 딜 프로세스 일정이라든지 우리가 요구받은 데이터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리스트업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이제 만드는 것들부터 해서 이제 트래커라고 하죠. 딜이 진행이 되면서 되게 많은 잠재 매수인들과 이제 연락을 취하면서 프로세스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업무가 진행이 되는 진척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트래커들을 되게 작성을 하고 계속 업데이트시키는 그런 업무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실사가 진행이 되면은 매수인 측에서 요구를 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버추얼 데이터룸이라고 하는 온라인 웹사이트에 막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적으로 누락해야 되는 정보들은 누락하고 왜냐면은 중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되게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한다. 말하니까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아유, 사실 별거 없고요. 아유, 답이 다만 바쁠 뿐. 너무 많아서. 아유, 너무 이게 일을 설명하시는데 거의 5 분을 쓰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이게 말이 너무 많아. 아니 말이 너무 아니고 이게 다 들어보니까 일이 너무 많다. 이게 장난 아니네요 진짜 이게. 이거 근데 이게 데일리 라이프에 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진짜.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아이비랑 같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이 중요한 부분들을 누락시킨다는 거를 어쩐지 별로 없더라고요. 벌추얼 데이터룸에 그죠. 많이 없더라고요. 네. 모듈 팁, 설명 팁 음. 이거 뭐가 뭐 어떡하라고 이런 약간 뭐 그냥 히스토리컬 어 스테이트먼트 이거 저도 그냥 여기 인터넷 가서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들은 분명히 그 자료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공유를 해 주지 않은 거다. 아. IB 업무가 엄청나네요. 이런 것도 되게 다 판단해 가지고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이것도 해야 되고 일단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결론은 뭘까요? 이 IB를 하고 나니. 하고 나니까 네. 저는 이제 이직 전에 컨설팅에 있었잖아요. 컨설팅은 IB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설팅은 본인의 분석에 대한 결과물로 평가를 받고 IB는 본인이 딜을 얼마나 잘 진행시켰냐 그 진척도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 수익 보조의 차이가 여기에서도 반영이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컨설팅에서는 되게 intellectually stimulating한 데일리 업무들이 많아요. 내가 분석을 되게 심도 있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반면에 IB에서는 물론 그런 분석적인 업무도 진행을 하지만 딜 프로세스에 따라서 되게 로지스티컬한 업무를 많이 진행을 하는 경우도 그게 더 큰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저는 이제 분석적인 업무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느끼기에 오히려 이런 로지스티컬한 업무 측면에서 저의 경험도 되게 부족하고 제 역량도 딸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갈고 닦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되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 예. 각각 장단점이 있고
그 안에서도 가치가 있다. 네. 음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그래도 어쨌든 컨설팅에서도 있으셨고 IB에서도 있으셨잖아요. 특히 둘 다 이제 최고 회사들에서 있으셨는데 그런가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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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할 수 없죠. 아 네. 네. 최고 회사들에서 있으셨는데 그러면은 딱 이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그거를 이제 고민하고 계신 아마도 MBA를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대학생이어도 어쨌든 커리어를 고민하고 있을 때 네 '컨설팅 할까? IB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께 무슨 말씀을 그냥 딱 하나 음 해 드리고 싶다면 아 아니면 지금 MBA 오신 분들도 네. 사실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맨날 오셔 가지고 이제 "컨설팅 할까? IB 할까? 컨설팅 할까? IB 할까?"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둘 다 해 보셨으니까 얼마 몇 안 되는 분이시잖아요. 어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거는 그리고 너무 이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갈릴 것 같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 일단 하나의 척도는 내가 향후 가고 싶어 하는 커리어 관점에서의 목표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나는 사모펀드에서 일하고 싶다 나중에.' 그러니까 금융계에서 파이낸스 측면에서의 끝판왕 혹은 뭐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유 불문하고 IB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IB에서의 경험들이 향후 파이낸스에서의 커리어에 되게 좋은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고 뭐 네트워크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어 그쵸. 그런 자연스러운 커리어 프로그레션 관점에서도 이제 IB가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이다 보니까 네 IB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꼭 뭐 P나 파이낸스에서의 커리어만을 고려를 하는 건 아니고 어 나의 그냥 프로페셔널로서의 디벨롭먼트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 개인적으로는 컨설팅이 더 도움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우 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분석적인 사고를 되게 중요시하고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게 만약에 특히 사회 초년생 때 경험이 될 수 있으면은 너무 큰 자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컨설팅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사고의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산업에 가서도 분석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자신의 자산으로서 되게 크게 다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더 좋지 않나 저는 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IB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세스를 팍팍팍팍 진행시키고 되게 다양한 워크 스트림을 동시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역량이긴 하지만 음 그럼 결론적으로 좀 이제 제너럴하게 커리어를 쌓고 싶으면 컨설팅이 좋고 그다음에 파이낸스 쪽으로 가려면 IB가 좋다. 쪼끔 더 좋지 않을까. 쪼끔 네.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주 논쟁의 여지가 있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한박 씨 무조건 님 말이 맞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인사이트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게 둘 다 하신 분이 별로 없으니까 많이 궁금하실 거거든요, 사람들이. 음 그리고 그래서 솔직한 의견 좀 감사드리고 이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저는 IB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제 참고해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다들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뭘요? 아 그거에 대해서? 아 그 뭐 뭐 그냥 이해해 주실 거다. 이해해 주실까 봐?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좀 많은 시간을 좀 썼습니다. 여기 MBA에 대해서. 근데 이 MBA가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그쵸. 약간 한 줄 평 네.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로 네. "괜찮은 것 같아요."보단 좀 더 알려주세요. 한 줄 평. 만족스럽다 했어요, 저는. 만족스럽다. 괜찮기도 하고 네. 만족스러워요. 그냥 어쨌든 쉽게 하지 못할 경험들 속에서 어쨌든 저의 성장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자아 성찰을 통한 성장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배우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쉽게 햇살이 해 보지 못한 경험들 뭐 인턴십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꿈을 돋굴 수 있는 커리어 측면에서도 꿈도 꿀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되게 좋은 거다. 다만 스트레스는 좀 심한 편입니다. 여기 있으면은 뭐 포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커리어에 대해서도 어쨌든 잘 안 풀릴 때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스트레스가 많지만은 그 대비해서도 만족스럽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음 왈도님은 뭐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되게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제 자신을 이제 좀 생각했는데 어 확실히 MBA에 와서 뭐 말포이 님이나 다른 여러 동기들과 얘기도 나눠 보고 졸업생 선배님분들이랑도 얘기를 나눠 보고 하면서 되게 사고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의 미래에 대해서도 과거엔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성도 고민을 해 보고 하다 보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거기까지 갈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제가 보는 이 시야가 넓어지고 사고가 넓어졌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매우,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좀 결론이 나오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청취자분들도 솔직히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많은 장벽들이 있죠.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도 조금 취업이 이제는 힘들게 만들고 있고 그 정부에서 그다음에 돈도 많이 비싸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뭐 개인에 따라서는 그걸 상회하는 어떤 리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 둘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리고 막 ROI가 당장 막 3년 안에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뭐. 예. 그래서 이게 뭐 그렇죠. 그로스 투자 이런 거 아니니까. 예. 음 맞아요.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투자한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뭐 거의 한 90% 100%는 길게 보면은 그럼요. 무조건 해소할 것 같아요. 네. 뭐 이 막 이게 무형적 자산도 있고 여기에 맞아요. 있어서. 예.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주 뜻깊은 대화를 나눴고요.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너무 시간이 오래 소요된 점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줄이려 하는데 저희가 너무 전해 주고 드릴 분 이게 정보가 많다 보니까 좀 계속 길어지게 되네요. 이미방정입니다, 이미방정. 그러니까요. 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정보는 많이 전달했으니까 의미가 네 있길. 의미가 있기를 의미 있는 정보 드리길 바라면서 오늘은 좀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